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박한영의 라디오 100년 전쟁.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예, 개그 코너, 예, 그런 거 있었죠? 예.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예.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왜 그런 건가, 도대체. 예. 이거 법질서, 법이라는 게 자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수변에 이렇게 갈 것자, 그래서 물 흐르는 듯이 가야 되는 것이 법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 이런 거 말이죠. 지난주에 이번에는 어떤 친일파 얘기를 할까? 라는 예고를 안 해주셨잖아요. 네, 이유가 있었어요.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한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헌재 판결 때문에. 네. 그걸 미처 몰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가 헌재 판결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결과에 따라서 다뤄야 될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네. 사실 그 24일 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축복보다 저주가 내려진 거예요. 네. 그것도 마녀의 저주가. 아, 마녀의 저주. 네. 그게 바로 이게 통합진보당 해산인데 저는 지금 이따 그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가 네네. 논술고사에서 도저히 그 논술로서는 안 맞는 거예요. 아, 재판 판결문을 보셨군요. 예, 네. 그 보도만 봤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네네네. 왜 해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가 네네. 추론이에요, 추론. 추론. 예. 아까 법이라고 했죠, 법. 네네. 아까 삼수변의 갈것자잖아요. 네. 우리 손병희 씨가 잘 얘기하셨어요. 근데 논어에 보면 인자는 요산이요, 지자는 요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산은 모든 것을 품어주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어진 사람은 뭐 품을 줄 알죠. 아. 예, 그리고 그런 의미였군요. 예, 그러면 뭐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만은 아.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네. 예. 그래요. 산은 식물, 동물뿐 아니라 사람까지 품어주는. 네.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인이 사라진 거죠. 관용성이 없어요. 네. 나와 다른 것들에서 배치는데 그 인이 사라진 나라. 네. 지자는 요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아, 네. 그리고 막혀 있으면 둘러갈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근데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상선약수라는 네, 게 상선약수 노자의 말은 네. 것이죠. 노장 사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은 그러니까 것이다. 한국 사회는 뭐죠? 네. 지혜로움도 사라진 멍청이 나라가 된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인지 발달이 정지된 나라. 저는 바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시군요. 그 역사를 쭉 탐구하시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큰 정치적인 승리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참 옳지 않은 것이다. 예, 네. 우리 조봉암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죽산 조봉암. 네. 진보당 사건. 네. 그 해산시키고 나서 1년 뒤에 자유당. 아, 그렇군요. 맞아요. 이승만. 예, 저는 뭐 이런 부분은 정치인으로서 선동한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최소한의 동의가 가능하고 설득이 가야 되는 내용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네. 정말 해산할 만한 근거와 그걸 제시해야 되는 게 그래야 헌법재판소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공안 검사들이 어떤 그 주문문을 똑같이 낭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명백하게 그거에 의해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추론이다. 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모두가 추론되고 모두가 그러면 공안 감시 대상이죠. 하긴 예전에 괴벨스가 얘기했다 그러나요? 나치의 선전부장. 예, 예. 자기한테 한 단어만 주면은 그 사람을 범죄자로 빨갱이론가? 하여튼 뭐 이렇게 공산주의자인가? 하여튼 이렇게
모를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였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아직 어떤 분을 얘기할 것인지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예, 네. 제가 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후 때는 착한 마음 가지고 그러게 노력을 해야 말이에요. 되는데 네. 인지를 상실한 대한민국을 보고서 좀 했는데 네. 오늘은 그래서 이 친일 법조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친일법조. 네. 예, 그래서 뭐냐면 친일 법조인이자 유신 시대 때 네. 대법원장으로서 대표적인 의용법관 그 민복기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높은 벼슬 있는 사람들 알 일이 별로 없는데 민복기란 이름은 저한테도 남아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해먹었어요. 아, 유신 때. 오랫동안 하셨어요. 예. 근데 한마디 하면 행정부의 신녀라는 오명을 쓰게 만든 당사자죠. 아, 삼권 분립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때 대법원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거예요. 바로 했던 민복기인데 네. 떡볶이가 아닙니다. 떡볶이가 아니라 민복기. 예. 그리고 그의 아버지 예. 이상하게 자꾸 친일의 DNA가 자꾸 얘기되는데 아, 네네. 그의 아버지로서 매국 반역 행위자, 자 추작자인 민병석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병석, 민복기 부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의 법조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군요. 자, 예, 이것도 1회 만에 못 끝나겠네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애비가 너무 민복기 아버지가 너무 친일행지 심하고 길어. 그렇군요. 오래 살았어. 음.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한 번만 안 된다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민복기까지 하려면 또 유신 때의 법조도 얘기해야 되니까. 네, 예. 예, 우선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민병석부터 잠깐 제가 그 뭐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민병석. 개요로 먼저 드려야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핵심 범죄 사실만. 네. 예, 그래서 친일 인명 사전보다 전에 친일 반민족 그 조사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냐면 반민족 행위자를 규정한 4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요 범죄가 4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 친일이 아니고 네. 반민족 행위라는 건 아주 악질이죠. 네네. 첫 번째가 1910년 국내부 대신으로 한국 경찰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체계를 승인하고, 그러니까 한국 경찰권을 넘겨줬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른바 한일 합병 조약 체계를 모의하고 8월 22일, 그러니까 짬짬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 팔아 넘기는데 일본가. 8월 22일 국내부 대신으로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한일합병 조약 체계를 주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뒤에 그것이 공포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은 것이죠. 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매국행위라면 두 번째는 그에 이어서 오는 매국행위인데 네. 1910년 10월 7일 조선 귀족령에 의거하여서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그러니까 조선 귀족으로서 자작의 자기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받았군요. 예, 수작자죠, 쉽게 네, 말하면. 네. 다른 말로 하면 인증샷 한 것입니다. 아, 나라 친일파 인증샷. 반응이고 일본 귀족의 하위 귀족으로서 조선 귀족 자기가 자기를 새로 받았잖아요. 네. 중세 때 기사 자기 받는 거 알죠? 충성과 서약.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증샷 매국이에요. 네. 그 다음에 1925년 7월부터 1939년까지 참 길기도 하죠. 그 한 14년, 15년 정도 됩니다. 동안 뭐냐면, 약 14년 3개월 동안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촌 아실 거지요? 지난번에. 네, 중촌. 중촌의 고문입니다. 실질적인 무슨 뭐 권력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명예직이었고 그 상징이죠. 상징이죠. 친일의 친일파의 상징이죠. 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그 사이에 1939년부터 또 40년까지 딱 9개월 동안은 중촌 부의장까지 합니다. 핵심 시설. 중촌장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 정부 총감이 하니까. 그러게요. 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촌이라고 하는 그 아주 악질 친일 조직의 대표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자지구락의 일제로부터 돈 받고 서훈 받고 그 다음에 금품을 받는 거예요. 예. 1911년에 일본 정부로부터 10만 원의 은사공채를 수령합니다. 우리가 병합기념 은사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때 뭐 골고루 나눠줬다고 위안령 합니다만. 받았던 거 할 때. 예, 그러면 10만 원이 상당히 크네요. 예, 위안령이 15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 등급이죠. 그리고 1급 친일이라는 얘기죠. 10만 원이면 지금 집어도 10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몇십억 원 되는 네, 겁니다. 네. 네, 이걸 받고 그 다음에 또 12년에는 한국 병합 기념장이라고 훈장을 받아요. 일본 정부로부터. 예, 공로장이죠. 그 다음에 1920년에는 금으로 된 숫자는 하나를 받습니다. 오이고. 여러 가지 공로로.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가 하는 훈이 알죠, 서위.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뭐냐, 1912년부터 정사회부터 쭉 해가지고 그
29년에 가면 종 2위, 우리가 그 정종 아시죠? 정일품, 정이품. 네네. 바로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종이품이라면은. 그러니까 정일품, 정이품, 종이품 예,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군요. 정일품이 이제 그 삼정승만 정일품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차관급 이상이죠. 오, 그렇군요. 대단한. 예,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뭐냐, 1911년부터 1919년까지, 예, 이왕직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 대한제국 황실이 몰락하지 않습니까? 아, 네네. 몰락하니까 없애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완용이가 꾀를 내가지고 황실을 없애버리면 유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형식적으로라도 남겨놔야 된다해서 격하해서 이왕실을 두고 네. 이 왕실은 일본 천황가의 격가지로 두는 겁니다. 그 이쪽에 대한 관리 사무를 하는 것이 이왕직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거기 장관으로? 예, 장관으로. 예, 국내부 대신 출신이잖아요. 그 시기가 비서실 출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한일합병 조약 체결 모의했고, 네, 주도했고, 그리고 자작의 칭호를 받았으며 중춘 부의장까지 했고, 또 뭡니까? 이러저러한 은사금과 뭐 금잔 그리고 종 2위까지 올랐던 그런 벼슬. 그러니까 와, 사관왕이네요. 예, 반민족 행위 사관왕이에요. 네네네. 올림픽 4개 메달 딴 거예요. 그렇군요. 단적 올림픽. 그렇다 그러면 그 아들 민복기는 어떻습니까? 예,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조 친일입니다. 법조 친일. 예, 그 이거는 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그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친일명 사전 들어가 있는데 아주 중대한 친일 행위자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친일에 대해 동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가인 김병로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기에 아예 변호사로 나갔죠. 변호사. 네네네. 맞아요. 일제 판검사를 한다는 것은 참 황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고 그리고 이승만에 맞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셨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판검사를 일단 했다는 것 자체 그 자체로도 일단 체제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최소한 애국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민복기의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우선 먼저 미리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네. 다음에 복잡한 얘기를 가더라도 이렇게 혼란이 안 빠지니까 일단 1937년 11월 달에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법고시입니다. 사법고시에. 그리고 우리가 고등고시라고 하잖아요. 아. 고등문관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고시라고 이름을 계속 붙었었다가 어느 순간 그 사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네, 그게 일제 잔재거든요. 일제 잔재군요. 네, 고등관을 고시라는 게. 뽑는 시험이에요. 아, 고등문관 시험에 행정과 사법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법과니까 지금 사법고시입니다. 네. 여기에 합격을 한 다음에 1938년 경성지방법원 및 경상지방법원 검사국 사법관 15 수습이죠. 네. 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그 38년 10월부터 그러니까 바로 39년 2월까지 경상지법 그러니까 경성지방법원이죠. 네. 검사 대리로서 판검사 사무를 수습으로 보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39년 2월 우리가 보통 수습기가 3년 걸리잖아요. 네. 2, 3년 걸리니까 39년 12월 달에 경상지방법원 예비판사로서 고등관 7등에 임명되고 그다음에 40년에 정식으로 1940년 5월 달에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합니다. 예, 그 이후로부터는 쭉쭉쭉 소임이 올라서 44년 3월 달에 해방 1년 전이죠. 다시 고등관 5등으로 이제 진정한 의미의 고등관입니다. 네. 되어가지고 그다음엔 또 승진해요. 네. 그래서 1945년 6월 달에는 경성복심법원 그러니까 예시면에 복심법원 판사. 그렇게 보면은 계속 서울에서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지방법원에서 계속 근무했으니까. 서울지법 서울고법식. 예, 서울지법 서울고법. 그러니까 엘리트란 얘기인데. 예, 법제. 그래도 이제 판사라면 이제 법에 의해서 예. 재판한 거니까 뭐 친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우리 친일명사전 만들 때나 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냐면 그 일제 식민지 압법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아, 네네네. 잘 알다시피 일본이 주장한 것은 우리는 조약에서 정식 합법적으로 체결했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집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즉 다시 말하면 일본 법에 따라서 집행했는데 그건 합법이라는 얘기죠. 네. 이걸 누리한테도 그런 걸 주장하는 얼빠진 놈들이 있어요. 음. 그다음에 조선인들은 법에 따라야 되지 안 그러면 처벌당하니까
따라서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소리하고 있어요. 그럼 독립운동가들은 불법 집단이죠. 그러게요. 예, 이제 우리가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근본적으로 반인륜적 범죄고 폭력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범죄와 폭력을 뭐냐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해서 정당화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법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하면은 민복기가 독립운동가를 재판한 기록도 있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러한 법의 심판이나 이름 하에서 독립운동가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사법기구는 바로 식민지 폭력 장치를 마치 합법화시켜주는 가장 교묘하고 악랄한 장치이고 여기에다 상권 분립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겠고 아까 민복기에는 실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재판에도 가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이렇게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민병석, 민복기 그러고 보니까 민씨 집안입니까? 영민 씨입니다. 그렇군요. 예. 척척 세력들이죠. 아하, 외척 세력들이었고. 예, 예. 누가 대한제국을 아름답다 했는가? 사실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은 뭐 감동스럽다고 합니다만 좀 미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좀 얼빠져 있어요. 정신 못 차린 것 중에 하나가 만국의 근본 책임들을 져야 될 집안들이에요. 민씨 집안은. 그렇죠? 그건 있어요. 어느 나라 황제가 어느 나라 왕비가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를 내주고 싶겠어요. 네. 내주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거니까. 네. 근데 결국 다 내줬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 것이 사 것이 아니라 그건 자기 개인 재산이라 사실은 뭘 위임받았냐면 지금 황제나 어떤 왕비가 되더라도 백성들의 안녕과 주권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라는 전제 소지에서 성립된 건데 그걸 방기한 집단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그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민씨 집안이었고 이왕식 부활하라는 운동. 예. 그래요. 그럼 일단은 민병석부터 이제부터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제가 아까 이렇게 명성황후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연상되는 현존하는 인물이 자꾸 연상이 돼가지고.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 안 할래요. 요즘 그냥 뭐 닭도 막 이상한 소리 나고. 궁금하네요, 정말. 예. 지금 1년에 여성들의 표상들로 나올 때. 네. 저는 어쩌면 그걸 연상해보면 현존한 최고 존엄에 대한 얘기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민병석. 네. 친일면 사전에 이 반미 행위자 조사 기록서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거 정리하면 작은 책자 한 권이에요, 민병석은. 네. 예, 그래서 일단 그 행적을 정리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네. 좀 끊어서 정리를 해보지요. 네. 먼저 이 1905년 이전 행적을 제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민병석은 1858년생이에요. 1858년생. 예, 우리가 1876년에 이른바 개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나온 거죠. 네. 그렇게 해서 1940년까지 살았어요. 네. 나이가 40대 82살, 80까지 살았어요. 와, 한국 나이로 83살까지 장수였군요. 예. 여흥민 씨. 네, 그래서 이제 경술 국적이기도 하고, 네. 그것이 나라 팔아먹은 매국적이고, 네. 자작이고 중추원 부장을 지낸 사람이죠. 예, 충청남도 해덕태생인데 1858년 12.12 날 태어났어요. 12월 10일 날. 예, 영민 씨고, 예. 민관 씨라는 사람의 둘째 아들로서 예조 판서를 지낸 민영의 양손은 입양입니다. 민영위. 예, 위. 민영휘까지는 들어봤는데 민영위는 또 하여튼 민씨들이 다 해먹었군요. 예, 그래서 양손을 갖다는 것은 뭐냐면 민영의 아들 민경식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민경식의 아들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조선 총독부 판사를 지낸 그 해방 이후에 대법원장이 됐던 민복기의 아버지가 되는 네.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 벼슬로는 1879년 문과 10년시 우리가 3년마다 열리는 시험이죠. 네. 예. 병과 11위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성적은 아니에요. 갑을병 할 때 쉽게 말하면 이 갑을병 하면 1등, 2등, 3등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1등급 부류, 2등급 부류, 3등급 부류에 1, 2, 3등이 아니라 네. 그때 갑을이 아니라 병부에 네. 에서 순위고사에서 11이니까 아주 뛰어난 건 아니죠. 그런데다가 조선시대 그 후기에는 과거라는 것 자체가 많이 부패를 얻으셨기 때문에 실력과 관계없이 몇 개 집안이 돌아가면서 급제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예, 뭐 일단 영민시니까 모르겠어요. 네네. 하여튼 뭐 붙었다는 거 말지 뭐. 1879년 고종때였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러고 나서 1880년 그다음 이듬해부터 바로 이제 뭐냐면 예문관 급료를 시작해가지고 네. 그 8년 뒤에는 평안도 관찰사, 도지사까지 갑니다. 도지사를 지냈군요. 예. 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1891년부터는 이제 광무회관이라고 해서, 회판이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평안도 소재 광산 관장하고 했는데 특이한 것이 1893년 2월 달에 고종때죠. 네. 1893년 2월 달에 평안도 각지에서 밀란이 일어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종 때 밀란 많이 나요. 철종 때도 많이 일어났지만. 하긴요. 나라가 무너질 때는 예.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밀란의 수모자, 그러니까 이른바 수계제를 엄벌하고서 상주하기도 했는데 그다음 바로 그 이듬해가 청일전쟁이잖아요. 네네네.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되면 평안도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평양선 전투가 있었죠. 청일전쟁 때.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일단은 민씨는 친청파예요, 친일파예요. 일대는 친청파였죠. 예, 예. 네네. 튼튼한 기초학습의 성과를 보고 계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아, 이건 뭐 고등학교 때부터 하신 것 같은데. 예. 바로 1894, 일본군이 아산만으로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갑오 농민전쟁 때문에 그 조정이 청나라 군대를 불렀고. 네.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이 다시 출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이제 다 예. 그러고서. 이렇게 해서 이들이 풍도 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가장 최후의 해전이 바로 평양선 전투예요.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평양에서 붙는 겁니다. 네. 이 당시에 바로 이제 이 민병석은 청나라 군대와 결탁을 해서 민씨 척족의 복권을 도모한 거예요. 예. 근데 뭔가 정작 일본군이 여기서 청나라 군대가 지지 않습니까? 네. 급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장, 관찰사 인장 같은 거 아닙니까? 관찰사 인장, 네. 공식 부장. 부신하고 임금이 준 신표들 있잖아요. 아, 예. 임금이 준? 예,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아주 챙기지 않지 도주합니다. 세상에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갓집에서 이 뭡니까? 족보를 챙기지 않고 도망갔다. 신조하고 족보 놓고 간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제 그 귀양살이도 잠깐 했었어요. 당연히 귀양살이 아니 이게 그 국법이 엄한 나라라고 한다면 귀양으로 끝낼 게 아니라 목을 베어야죠.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요. 아니 직무유예도 큰 직무유예. 그렇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 근데도 출세 가도를 달려요. 한 7개월 정도 빵살이 하고 요즘 말로. 원주목에 유배되었다. 원주. 근데 7개월만 만에. 휴가네 휴가. 좀 쉬었죠? 네, 아니 제주도나 이런 데도 아니고 원주에 예. 예. 그 다음부터는 핵심으로 들어가요. 이제부터는 오히려. 예. 다시 지금부터 궁궐 정치로 들어가겠다. 궁정 정치로. 아, 그 전까지는 평안도에서 언저리에서 지방간은 왔다. 어쨌든 예. 지방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방간이었는데 이제 중앙으로 가야죠. 그래서 더군다나 기호지방도 아니고 서북. 예. 평안도까지 평안도까지 갔었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네. 롤백합니다. 죄를 짓고서 롤백을 해. 네. 예. 그래서 뭐냐면 1896년 국내부 특징관에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쭉쭉쭉 해가지고 그다음에 1898년에 농산공부 대신 또 국내부 대신 이런 걸 합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12월 달에는 육군 그 군부 대신에 임명해요. 아, 국방부 장관을 했다는 예. 얘기군요. 아니, 도망간 놈이 무슨 국방부 장관을 해요? 그러게요. 참. 네.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지. 대한민국에서도 있었는데. 하긴요, 뭐. 예. 자, 이렇게 하는데 이때 우리 독립협회 시대잖아요, 이때는. 아, 그렇군요. 독립신문 발간하고 네, 우리가 독립협회. 청일전쟁 때의 민병수의 행적을 이제 도망갔다가 나와요. 친청파로서 도망갔다. 네. 근데 독립협회 시기에는 뭐냐면 그때 만민공동회 아시죠? 독립협회가 주관하는 네. 그 연설회. 예. 예. 대중집회라고 할 수 이때 있겠죠. 뭐냐면 어이구, 죄송합니다. 아하, 네. 그, 황국협회라고 한다면은 보부상들, 예, 보부상들이 중심이 돼갖고, 그, 만들어진 그런 어용단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보부상은 그냥 단순히 그 등짐을 지고 또 메고 다니는 그런, 상인, 이게 아니라,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 암행어사 출두라고 방망이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보부상들. 네. 사이드라인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식으로 등록된 보부상 같은 경우는 나라랑 친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예. 한국협회를 만들었죠.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원래 보부상들이 이제 이성계를 옛날 구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성계를 구해줬다고요? 예, 예. 어. 뭐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보부상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데 사실 이때부터 먼저 어용 결탁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부상 이제 한국협회를 조직한 거 아니에요, 고종이. 바로 이 한국협회가 만민공동 습격할 때 이 배우 조정 세력이 바로 민병석이라고 지금 민병석이 주도했다는 얘기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용팔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아, 예, 신민당 현판 사건, 현판식을 하는데
깡패를 동원해갖고. 그때 그 배우가 장세동이었나 누구였나요? 그때 누구였나요? 뭐 그랬을 겁니다. 오공화국 시절에 1985년 얘기인데. 대학본 같은 뭐 그랬죠. 네, 그때 깡패들을 동원해서 백색 테러를 일삼았는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게 바로 민병석이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 벼슬 거치는데 워낙 벼슬 관운이 좋으니까 당연히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그다음 또 이제 러일 전쟁 때 뭐 했는가? 10년 있다가. 예. 할 때. 이때는 이제 국내부 대신이에요. 예. 국내부 대신이니까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이라고 할까? 네. 공관련 모든 것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자, 이때부터 뭐냐면 대일 커넥터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네. 왜냐면 고종의 신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우리가 1904년에 이또가 일본 정부의 특파로 대사로 오잖아요. 네. 네. 이렇게 왔을 때 바로 이 영접을 담당합니다. 영접 지휘관이죠.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국내부 대신이니까. 그러게요. 자, 이때 이또가 이제 돈을 들고 와요. 고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네. 이때 30만 행을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 찌질한 얘기네요. 예. 돈으로. 예.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요 돈 건네주고 이리저리 해서 AS 해줬다 해서 일본에서 환심을 이제 싹 꼬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훈장을 줍니다. 5월 달에. 근데요. 사실 국내부 대신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한다면은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무리들한테 결연히 맞서야 되는 게 원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개념보다 이 친구는 그냥 관리인 같은, 메신저라고 할까요? 근데 메신저인데 처음에는 고종의 메신저인데 점차 일본의 메신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친청 수구파에서 이젠 친일파의 변신으로 이어지고 그 중요한 변신의 그 매개항은 바로 대한제국 조정 특히 고종과 일본을 이어주는 브로커 역할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 행정은 브로커로서의 행정을 보시면 되는 거죠. 일본의 에이전트. 예, 에이전시죠. 네. 그렇게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배설했는데도, 다 생략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른바 늑약시기로 갑니다. 1905년 왔을 때. 네. 아까 고정 얘기했지만, 1905년에 표훈원, 참 발음이 제가 경상도라 잘 안 됩니다. 네. 표훈원. 표훈원. 네. 네, 쉽게 말하면 상훈국 같은 게 일본을 치면, 표창하고 훈장 주고 하는 곳이다. 그렇군요. 네. 총재에 임명된 다음에, 이 고종에게 이 또를 왕실고문 초빙하던 내락을 받아요. 지가 주충해가지고. 예. 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보니까 업무비를 받습니다. 추진비. 예, 10만 행을 받았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실패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돈만 써버려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짜장면이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열받아서 돈 크게 날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그 전라도 지도 고군산도라고 아시죠? 예. 예, 거기에 뭐냐면 정배 갔다가 이제 사면되기도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토 초빙 운동이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그랬지? 예, 이 시기는 아주 복잡한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막을 볼 때는 아마 일본에서 원격 조정한 걸 봅니다. 예, 근데 고종같이도 돈을 냈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하니까 했는데 아마 이건 이토 초빙 교섭에서 제가 볼 때 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단순하게 이것만이 아니고. 추진비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쪽 부분 정확하게 저도 조사 못했어요. 그래서 9월에 귀국했고 초빙교섭 성과를 이루지 못한 죄로 3년 유병을 받았는데 10월에 사면됐다는 것은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냥 왔다. 그냥 신용만 했다는 얘기네요. 신용만 하는 거죠. 네, 참. 아주 정확하게 보시네요. 기간을 보셔야 돼. 네. 정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일단 이번에, 왜냐하면 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누가 10억 원을 받아가지고 10만 원이면 10억 원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냐면 누굴 초청하러 왔다 정부 돈이나 양쪽 정부 돈을 오가면서 근데 안 네. 됐다. 돈만 날렸다. 자원외교 아닙니까? 자원 없는 자원외교. 책임져야죠. 네. 근데 잠시 피해 놓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이제 교수를 많이 했죠. 그거 보시면 그 어린 얘기 나오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죠. 아, 그럴까요? 일본과 교섭한 내용들이죠. 1907년 10월 시종 원경으로 일본 황태자 이게 진짜 비서실장이죠. 미리 하면. 시종 원경이. 예. 일본 황태자 봉용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영접을 지휘했고 1908년 6월 국내부 대신에 재임용되어 1909년 2월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 통감 유임 운동을 벌였고 3월 일본 정부가 주는 우길동 화장을 받았네요. 그리고 1909년 7월 내각회의에 참석하여 군부 폐지를 의결하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처단한 뒤 1909년 11월 도쿄에서 치러진 이토의 장례식에 순종의 칙사로서 왕실을 대표해 조문하고 친서를 전달했다. 야, 예. 뭐 한마디로 대일
메신저죠. 네. 근데 메신저의 브로커 역할이죠. 네. 왜냐면 우리들 쪽에서만 전달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용을 쭉 봤을 때. 참 방송용어로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별지랄을 다 했네요. 그렇죠. 네. 그 방송 용어가 뭐가 방송 용어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뭐 청와대 계신 분이 뭐 욕설을 해갖고 우리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욕 나오게 만들어놓고 욕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욕 나오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욕을 하지 말라. 여기서 드는 게 화병이에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시정원경이야말로 진정의 비서실장입니다. 그 시정원경, 내장원경 같으면 이제 왕실의 이제 재정 담당이고, 국내부 대신하면 이제 군걸내 이제 총괄 장관이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만, 근데 일단 고정의 측근 업무를 보는 것들이에요. 계속. 근데 이제 일본 황태자 이 대정 다이쇼 있죠. 아하. 네, 그가 이제 뭐냐면 오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히로히토의 아버지면서 메이지의 아들. 예, 납득하기 어렵게 좀 시원찮았던. 그렇군요. 그래서 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 저 청년 시절에 누굽니까? 히로히토가 섭정을 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또 통감 위임도 보냈단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일본 다이쇼 황태자 이제 복령위원회 위원장도 맡아 했고 그 다음 해 1908년에는 국내부 대신으로 다시 와가지고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 이또 통감 위임도 했다는 것은 이또가 먼저 1907년 우리 헤이그 특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대한 책임을 지고 통감은 물러나게 됩니다. 제1대 통감으로 취임했다가 해임됐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손해 통감이 오게 됩니다. 손해. 근데 손해가 이제 끝나게 되면 데라우치가 오게 돼요. 3대 통감이자 최초의 조선 총독인. 이 상황에서 이또공 오세요 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위로해줘야 되겠죠. 안 왔지만. 그러니까 훈장을 하나 받고 돌아가라. 이해갑니까? 그래서 동화장 하나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동화장이 동백꽃. 그래서 동백 아가씨 노래 연상되시죠? 꼭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 1909년 7월 내각회의 참석 군부 폐지를 의결했던 게 뭐냐면 1907년 정미조약 있지 않습니까? 네, 정미실조약. 이게 정미조약에 의하면서 우리가 군대 해산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네. 부속 합의에 의해서 이른바 합의지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젠 군대를 없애야 병합이 되겠죠. 저항실이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미의병까지 일어나고 하니까 국방부를 없앤다는 것은 다음 제국 군대로 완전히 구조적으로 해체하는 겁니다. 2년 전에 군대는 해산시켰지만 국방부는 있었는데 국방부 해산을 의결했다는 얘기군요. 이것을 이제 이놈이 한 거예요. 이놈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놈이지 뭐 이건 민병석이가.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갈 길이 좀 먼데 제가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1907년 2월 유림계를 회유하기 위해 통감 이또의 후원으로 조직된 대동학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3월에 평의원을 맡았으며 1908년 5월에는 고문으로 활동했고 1907년 3월 대동문우회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8년 8월 교육진흥을 표방하던 기호흥학회에 찬무원을 지냈고 또 8년 9월 조선에 대한 자선구제와 복리증진을 명분으로 진출한 동양협회 사업에 찬성하고 100원을 기부했고 동양협회는 1907년 2월 조선과 타이완의 식민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조직된 그런 조직인데 1907년 10월에는 일본 적십자사 특별사원을 지냈고 뭐 별거 다 했네요. 요점을 얘기하자면 딴 거 다 기억 못 하실 것 같고요. 들으신 분들께서 대동학회라는 것은 바로 유림회유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907년부터 이또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명세 하면서. 네, 이명세. 만들었던 말 구한말에 있는 친일 유림 조직이죠.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양협회가 기억이 돼 있죠. 동양협회. 이게 바로 아까 조선과 대만 식민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조직한 거에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907년부터 확실한 친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1908년부터 보면은 1909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이또 장례식에 맞춰 장충단에서 관민추도회를 발의하여 추모했고 같은 해 12월 14일 일본 적십자사와 일본 애국부인회 한국지부가 주최로 열린 이또 히로부미 사망 50일 기념추도회에 참석했고 1910년 2월 대동교회 찬교를 맡았고 4월에는 합병 찬성 추진단체인 정우회를 후원하기 위해 금화 200환을 기부했고 1910년 6월 경찰권을 일본에 이양하는 내용의 한국 경찰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체결에 참여했고 그리고 18월에는 국내부 대신으로 합병 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 회의에 참석하여
가결에 동의하면서 그렇군요. 이제는 브로커가 아닌 실제로 나라를 판 행위를 했군요. 네, 매국 수계죠. 매국 수계. 예, 여기서 또 정리해 보면 여기 이런 거 1909년 10월달에 이또가 죽잖아요. 네. 죽으니까 일본에서는 뭐냐면 군부와 강경파가 득세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당장 무력으로 병합하자는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쫄겠죠. 대한제국은. 네네. 그렇게 하니까 뭐냐 서둘러서 뭐냐면 너도 나도 뭐냐 이또 공을 이루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거국적으로 뭐냐면 관민 추대가 열려요. 이때 발의한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안중근 의사는 뭐가 돼요? 역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1910년 6월 경찰권이라는 것은 이제 군부가 아니라 경찰까지 일반 행정 경찰 체안까지도 이제 넘겨주는 지휘학 체계를 참가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나라까지 넘긴 것이 되는 겁니다. 매국 수계죠. 이렇게 되면서 참 이 행적이 그렇군요. 총경쟁만 이렇게 많네요. 이때 이재면 황실 대표로 예. 이재면, 이완용 총리 대신 내부 대신 박재순, 농상부 대신 조증응, 탁지부 대신 고영희, 시종원경 윤덕영, 예, 윤씨 집안. 예, 또 시종 부관장 겸 친위부 장관 이병무 등과 함께 경술 국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조선 귀족령에 따라 자기를 받고 조선 귀족의 실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명농회를 조직하는 데 참여했고 명농회. 12월에 예. 조선 귀족회 그리고 명농회 이건 뭐죠? 예, 뭐 조선 귀족회는 좀 알아두시피 지금 사실 우리 방송이 대학원에서도 안 배우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이건 고대 그 전문적인 것들이에요. 네. 조선 귀족회 연구도 안 돼 있어요. 예, 근데 조선 귀족회 같은 경우에는 뭐냐 1911년에 만들어집니다. 시가 보면 조선 귀족을 만들었잖아요, 일본이. 네네. 예. 예, 왜냐 이왕직을 두다 보니까 조선 귀족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 수작자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네. 이게 1912년에 이제 귀족회관을 만들어요, 1월달에. 그거에서 네. 발의를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일본 황실의 번병, 격가지 병풍 이해갑니까? 옆에 쭉 늘어서 있는 병풍. 네. 참 이름 자체가 고약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일본 황실의 번병이 되어 충성을 다하고 병풍이 돼서 충성을 다하고. 그다음에 품성을 둬야 하며 네. 사민, 사농공상이잖아요. 네네. 사민의 모범이 되고 이건 하나만 한 소리고 그러게요. 상호간 지식을 교환하여 환난 상과다. 요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충성 조직이죠. 일본 황실에 대한.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품성 도야라는 것은 뭐냐면 경감망동을 상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상호간 지식을 교환하여 환난 상과다. 이것은 뭐냐 같이 돈벌이 해먹자는 얘기예요. 네. 돈벌이. 네. 그렇게 하면 명론회가 성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뭐냐 한데 보면 귀족 회보도 내고 학사 장려금 또 귀족 자제들한테 있죠. 네네네. 학자금도 주고 네. 복지 네. 귀족들끼리 서로 돈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산업 사상도 양성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야말로 귀족 클럽이군요. 나란 망했는데 오히려 곁가지 병풍, 곁가지 귀족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거 우리가 앞에 보면 귀족회는 그냥 형식적인 친목 모임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절대 아닙니다. 3.1운동 때 뭡니까? 조선귀족회 멤버 놈들이 이완용을 포함해서 뭡니까? 일제에 뭐죠? 3.1운동에 대해서 경거망동하고 불순한 무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기 성명서 내잖아요. 네. 각각 개인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일제로서는 이걸 스스로도 일제가 평가를 해요. 단순한 사교단체가 아니고 네.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체로서 조선 통치상에도 공헌하는 바가 많고 실제로 공적도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조선 귀족회는 그렇고요. 그럼 명농회는요?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없지만 일종의 아주 짧게 얘기하면 네. 귀족들이 담합한 돈벌이 기구예요. 아하. 쉽게 말하면 은사금 받았잖아요. 네네. 얘들이 그 네. 귀족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 돈은 뭔가 지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은행에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땅도 사고 할 때 뭐냐 공동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불려야 되죠. 예, 예. 바로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바로 이른바 조선 귀족의 실업을 발전시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지들 돈 투자한 거예요. 예, 그래서 농업에다 투자한 거 토지에다가 땅 사고. 친일파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그 명예나 또 관리로서의 그런 영달 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치부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라고 해서 얼마나 치부에 능한 놈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면 명농회 말고 나중에 또 뭐냐면 보시곤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요. 보시곤은 뭔데요? 예, 그러니까 보시곤 두루두루 심는다 하는 것인데 두루두루 심는 농장인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식림 형식은 조선 귀족들의 식림 네. 조림이죠. 네. 나무 심는 거 하고 농장 경영에 조직됐다 하는데 조선 임업조합 보시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지들 조합 만들잖아요. 그럼 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나무 심는다 이렇게 하면서 뭐죠? 임야를 무상으로 풀어받는 겁니다. 아. 해쳐먹는 거죠. 그렇죠. 그때만 해도 네. 그 나무라는 것은 대단한 자원이니까. 네. 근데 그렇죠. 그걸 명분 삼아서 우리 요즘 녹지 사업한다. 네네. 나무 조림한다. 네. 땅 좀 그냥 내놔라 조선 총독부야.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로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먹는 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벌이 해먹는 겁니다. 귀족들끼리. 당연히 은사금 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뭐 네. 일단은 얼마나 받았나요? 예, 바로 이런 거 하는 거 돈이 넘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은사 공채를 11년에 10만 원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네. 뭐냐면 그 이제 자기도 받고 수여식도 받았어요. 돈 받는 시기도 참가했었죠. 네. 그렇군요. 이왕직 뭐 아까 뭐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서도 당연히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월급 같은 거? 예, 유양직 수당 받는데 일단 보면 이게 민씨 집안이죠. 네네. 그러니까 계속 아까 보면 뭐죠? 유양직이나 국내부나 네네. 그죠? 시정원, 네. 그 왕실 측근에 있었어요, 계속. 네. 그래서 이제 1911년부터 19년까지 약 9년 동안 유양직 장관으로 있었어요. 책임 1등이에요, 높아요. 아유. 예, 근데 직원 징계위원 역할도 겸했는데 그 시기는 징계위원회 위원이죠. 네. 매년 3천에서 3,500원의 수당이니까 뭡니까 이거는 연 한 4, 5천만 원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으로 따 화폐 가치로 10,000배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돈은 이거보다 훨씬 컸을 거 아닙니까? 크죠. 그리고 예. 지금 우리 비정규직이나 일반 저소득층 생각해 보세요. 음. 수당이 이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유양지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번에 이제 잘 안 나오는 사이드 역사들인데 네네. 조선 귀족회하고 유양직은 같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일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죠 황실을 없앴잖아요. 황실 없으면 유한용이 제안해서 없애면 유림에 반발이 있으니까 두지에서 격하해서 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왕실을 뒀을 때 이 왕가를 뒀을 때 그 조선 왕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일본 국내성 소속 기관입니다. 이 왕실이 일본 천황 소속이듯이 여기에 장관을 재임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참고로 좀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네네.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당시에 이제 순종이 있었잖아요. 예, 순종이 물론 이제 만국 국왕이 되었습니다만 순종을 대리해가지고 일본 천황에게 정기적으로 문안을 합니다. 또 순종 체면에 직접 가서 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대신해서 일본 천황 가서 이렇게 안부 인사 올리는 겁니다. 조공 가는 거 비슷하게. 아이고, 예, 참.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 황실과 그 다음에 일본 정부의 경조사를 챙겨줘야 되겠죠. 네. 순종을 대리해서. 그 다음에 이 각종 신사나 신구에서 행사, 일본 천황가에 대한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참석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천황 장례식에도 메이지 천황 장례식 있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어친왕 2강을 수행합니다. 그때 그 장례식 때 메이지가 죽었을 때. 네. 1912년이죠.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순종이 해야 될 일. 네네. 의전 담당이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18년 11월에는 뭐 서화협회의 고문도 맡았다는데 이것도 서화 취미 보급을 목적으로 조직된 서화협회의 고문도 맡고. 예. 예. 글씨를 잘 썼어요. 아. 네, 우리 연구소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도 영민씨 쪽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양손 갈 정도면 재주 있고 총망받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행서를 잘 썼는데 1902년에 네. 고종 주기 40년 기념비 설립을 발의합니다. 이 친구가. 네. 그래서 뭐냐면 조선 주기 40년 네. 친경 기념비, 친경의 경사를 뜻해서 기념하는 비를 해서 그게 명문 비석에 글을 씁니다. 또 교보빌딩 옆에 세종로 기념 비각에 글씨를 그가 썼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아. 그리고 이른바 광화문 사거리에 보면 네. 교보 빌딩 앞에 예. 사거리에 보면 기념 비각이 예, 예, 있잖아요. 예, 그게 예. 고종주기 40주년 기념 비각이에요. 아, 이거를 자세히 썼군요. 거기에 이제 명문을 쓴 게 바로 민병석이에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왕직으로서 어떤 친일행위가 또 있었나요? 참 이게 이왕직을 매개로 한 한일 네트워크, 네. 조선 기족을 매개로 한 한일 네트워크에서 그의 아부는 끝이 없었어요. 몇 가지 좀 이렇게 인용을 좀 해보죠. 네.
이 1919년 1월 그 3.1 운동이 일어나기 2개월 전이에요. 네. 영친왕 이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 뭐냐면 일본 황실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 그러니까 이방자라고. 네. 그러니까 이시가 아닌데 일본식으로 가는 것을 이방자 여사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식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남편의 성을 따르니까 원래는 나시모토 노미야 예. 마사코였는데 예. 마사코를 한자로 쓰면 방자가 되고 예. 거기 이시성을 따르니까 이방자가 되는군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혼인이 결정이 됐어요. 네. 혼인식을 올린 거고 이렇게 되니까 뭐죠? 이때 뭐냐면 자 글을 하나 썼어요. 이건 사실 뭐죠? 잘 보시면 알지만 순종이 죽으면 영신왕이 계승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씨의 혈통을 끊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 혈통을 끊기 위해서 뭐냐면 정략, 이방자를 정략. 네. 넣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 정략 결혼이죠.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슬퍼야 됩니다. 그죠? 비감해야 네. 되는데 이 민명석이 쓴 글이 이런 거예요. 만고에 없는 크나큰 경사라고 네. 하면서 그 혼인은 선제폐하 먼저의 메이지? 황제폐하면 네. 누구예요? 메이지. 고종이 아니고 메이지예요. 메이지. 네. 이해가십니까? 네. 우리 당연히 선제폐하라면 우리 고종인 줄 알았다고. 나 네. 처음에 읽을 때 그게 아니고 메이지인 거예요. 네. 와 금상폐하 다이쇼의 다이쇼. 거룩하신 애무 사랑하고 달래주는 거죠. 네. 애묘와 우우 그다음에 아름답게 짝을 지어주는 그 아름다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성상폐하 이제 성상폐하 역시 다이소 천왕이에요. 네. 깨없어 얼마나 조선인을 위하여 밤낮으로 생각을 하시오는지 알 수가 있고 성상폐하에 지극히 인자하시고 지극히 성스러우신 마음을 능히 헤아려 앞으로 조선인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종선의 장래를 축하함과 동시에 각자 자기의 전도를 해서 스스로 축하를 올려라 라고 했어요. 이런 소감 발표하고 예. 그리고 요약하면 뭐 황실의 경사는 뭐냐면 일본에서 준 축복이고 은혜다. 그냥 이걸 맞이해서 그냥 우리도 감사하고 살자는 거예요. 1925년 7월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책임관 대우 고문에 임명되었고 중추원 고문이면은 대단한 명예직이죠. 네. 그렇죠. 네. 중청 고문을 뭐냐면 15년간 해요. 1939년 10월까지. 아이고.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또 수당 받겠죠? 네. 그러니까 매년 3,000원 수당, 3,000만 원씩 수당을 또 받아요. 참 쏠쏠하네요. 동민회라는 단체 간부도 지냈다고 나오네요. 이게 뭐죠? 예, 동민회 또 상당히 큰 친일 단체예요, 사실은. 이게 1926년부터 이제 10월부터 1930년대까지 이제 동민회의 고문을 지냈는데. 네. 이게 뭔데요, 동민회? 자세히 좀 예, 설명해 이거 우리 주실래요? 관도 대진제, 관동 대진제 아시죠? 예, 1923년. 예. 네. 이때 뭐냐면 이른바 수천 명의 한국인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학살됐죠. 네, 이런 관동 대진제 조선인 학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다음에 요 시기에 우리가 흔히 해서 삼비 정식 개혁과 수리조합 강행을 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만약 많은 농민들이 몰락합니다. 네. 네. 그 강제노동에 동원되기도 하고 돈도 못 받기도 하고 근데 수세 물세 때문에 뭐냐면 소지주도 몰락할 정도였어요. 아. 그래서 수리자 반대 운동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런 분위기고 세 번째로 뭐냐면 이 시기 되면 이제 독립운동하고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동이 커집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1924년 4월 달에 이제 조직한 거예요. 1924년 4월 달에 조직했는데 이 단체는 가틀동자 백성민자예요. 가틀동자의 백성민자.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은 같은 천황의 황국 시민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거 보면 이 간부들이 뭐냐면 전부 다 거물들이에요. 일본인들에서도. 그래서 뭐냐면 뭐 생략하기로 하고 일본의 경제계의 구축한 인물들 뭐 우리가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쪽이라고 이사합니다. 박용효, 네. 송병준, 아이고. 조진태, 한상윤 등 돈 많고 초고물들이 친일파 중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 동민의 고문 같으면 일본 경제계 고문인 시부자와라고 있어요. 시부자 네. H라고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나 있고 또 조선인 가운데서도 실무를 맡은 사람은 도지사 출신 신성린 등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강령을 한번 읽어보세요. 강령. 강령 보이시나요? 네. 시간이 되나요? 근데 강령까지만 읽고 끝내죠. 그럴까요? 예. 네. 내선 융화의 철저한 실행, 질실 강건의 기풍, 양성, 근면 역행의
기풍 등을 강조. 창립 후에 계속 시부자와 등과 그 일본 재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운영했고, 강연의 강습회를 통해서 독립사상, 사회주의 사상의 배척, 미풍양속의 선양, 노자협조, 노동자와 자본가, 농촌진흥 사회개선 선전하면서 1930년대 중기까지 계속 대대적인 반민족적인 정치 선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마디로 하면 일제 시기에 우리나라의 고급 자본가들이 네. 일본인과 함께 조직한 대표적인 친일 단체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하면 정경련은 아니지만 네. 무수하지만 일본 친일 정경련 이렇게 비슷하다 보면서 정경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예, 재계가 중심이 된 거예요. 조선인 재계가 일본 재계가. 자, 마지막으로 연역을 좀 얘기하다 보면은 1924년에 발회식 개최, 25년 조선 총독부의 잠사업, 양잠이죠. 조장사업에 호응한 품평의 개최, 26년에 총독부의 산미증식 계획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동민하계대학 강연집 발행하고 32년에 도쿄의 일본 경시청 습격 사건에 대하여 한 광인의 광태로 인한 것이라는 비난 성명 발표하고 38년 지원병 제도 실시 축하 모임에 부회장 신성린이 동민의 대표로 참가하고 38년에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발대식에도 참가하고 이렇군요. 예, 이렇게 하면서 40년의 마지막 활동이 뭐냐면 창씨개명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자료가 있는데 동민의 이 단체들이 창씨개명해서 기념 명함을 만들고 나서 그 행사를 하고 책으로 내요. 그렇군요. 그렇게 나고서 그 다음에 뭐냐면 국민총력 조선연맹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유신시대 대표적인 그런 유신 법조인이었던 민복귀의 아버지 민병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얘기하다가 마치게 되겠군요. 네, 다음에 민백석 맞아하고 민복귀까지 가겠습니다. 예, 오늘 야대 백년전쟁 헌재의 그런 망국적인 판결 즈음에서 특집 중에 특집으로 오늘 그 친일법조인에 대한 친일법조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